구와 줄거리. 제왕공은 소릉해맹에서 초나라 대부 구란을 예로서 대하여 초나라가 천자에 조공하게 한다. 주나라 왕실이 적소 분쟁으로 장차 분란이 일어날 것을 예견한 제왕공은 주나라 세자 정과 여러 나라 제후들을 만나게 하여 그 지위를 공고히 한다. 천자로부터 세자에 관한 밀서를 받은 정나라를 제나라가 공격하자 초나라는 제나라의 충성스러운 허나라를 공격한다. 다시 제나라가 정나라를 치자 정문공은 신우의 수급을 제나라에 바쳐 두 나라의 화해를 도모한다. 그 후 정문공은 세자의 일로 제왕공과 친해지고 회맹에 가입하여 주왕실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다. 주의 왕이 죽자 세자정은 제왕공과 열국들의 보좌 속에서 무사히 왕위에 오르고 열국은 규구회맹에서 의로서 주천자를 받들었다. 그러나 기고만장해진 제왕공은 태제공에게 봉선하는 예식을 묻고 천자만이 행하는 봉선 대례를 올리고 싶어 하는데 관중의 조언으로 그 뜻이 좌절되자 귀국하여 화려하게 궁궐을 장식하고 개축하였다. 한편 여희에게 빠진 진원공은 세자 신생을 밀어내고 여희의 소생을 군위에 올리려 한다. 진목공은 진원공의 누이 백희에게 청혼하고 공자칩은 비범한 농부 공손지를 발견하여 진목공에게 데려간다. 천하를 아우를 수 있는 식견을 가지고도 이른이 되도록 올바른 군주를 만나지 못한 백리해는 가난 속에서 소를 먹이다가 드디어 진목공과 운명적으로 만난다. (26) 목공 증몽. 백리해의 탁월한 식견을 알고 진목공이 그를 상경으로 삼으려 하자 백리해가 사양한다. 신에게 건숙이란 벗이 있사온데 그의 재주가 신보다 월등하오니 주공께서 장차 큰 일을 하시고자 하면 나란 일을 건숙에게 맡기시옵소서. 그리고 신으로 하여금 그를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의 재능은 과인이 보아서 알지만 건숙이란 사람은 일찍이 그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소. 건숙의 비범함은 비단 주공께서만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제나라와 송나라 사람들도 모르옵니다. 하오나 신은 그의 재주를 익히 알고 있나이다. 지난날 신이 제나라의 공자 무지를 섬기려 하자 건숙이 신을 말렸나이다. 덕분에 신은 공자 무지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사옵니다. 그 후 신이 주나라에 이르러 왕자 퇴 밑에서 벼슬을 살려고 하자 건숙이 옳지 못하다고 다시 말렸나이다. 그래서 왕자 퇴의 재앙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나이다. 신은 그 후 우나라로 돌아갔는데 우공의 신하가 되려고 하자 그때도 건숙이 또 말렸나이다. 그러나 그 당시 신의 형편이 너무 빈궁하였으므로 벼슬을 탐하여 우나라에 머물면서 우공을 섬겼사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진나라 포로가 되고 말았나이다. 지난날 건숙의 충고가 생각나 도망쳤기 때문에 큰 환란은 모면했으나 결국 그의 말을 듣지 않아 그런 일을 당한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도 그의 지혜가 신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짐작하실 것이옵니다. 그는 지금 송나라의 명록촌에서 세상을 등진 채 지내고 있으니 주공께서는 속히 그를 불러 쓰시옵소서. 백리해가 거듭 간청하자 진목공은 곧 공자칩에게 건숙을 데려오라고 명했다. 그리하여 공자칩은 상인으로 가장하고 수레 2대에 패백을 싣고 송나라로 갔다. 백리해는 따로 건숙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공자칩에게 주었다. 읽고 공자칩은 송나라 명록촌에 당도했다. 밭두렁에서 몇 명의 농부가 입을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들의 노래엔 세속적인 기운이라곤 티끌만큼도 없었다. 단지 땅에서 오곡을 수확하여 배불리 먹을 수 있음을 기뻐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공자칩이 그 노래를 듣고 탄식하듯 말한다. 마을 안에 군자가 있으면 나쁜 풍속도 교화된다는 옛말이 있는데 건숙 선생이 계시는 마을에 와보니 밭가는 백성들에게도 고고한 기품이 엿보이는구나. 내 아직 뵙진 못했지만 건숙 선생의 인품이 어떤지 눈으로 보는 듯하구나. 공자칩이 수레에서 내려 밭가는 농부에게 묻는다. 건숙 선생 댁이 어디요? 무슨 연유로 선생 댁을 찾으십니까?
선생의 의동생 대신은 백리해 선생의 편지를 전하러 왔소이다. 이 길로 곧장 가면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 왼편에 샘이 있고 오른편에 괴석들이 있는 가운데 조그만 초가 한 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건숙 선생 댁입니다. 공자칩은 그 농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다시 수레에 올랐다. 한 밤마장쯤 가니 과연 대나무 숲 사이에 초가 한 채가 있었다. 공자칩은 그 초가 밖에서 수레를 멈추고 종자를 시켜 살인문을 두드리게 했다. 잠시 후 한 동자가 나와서 묻는다. 손님은 뉘신가요? 건숙 선생을 뵈러 왔네. 선생님께서는 안 계신데요. 어디 가셨는가? 이웃 노인들과 물놀이를 가셨는데 곧 돌아오실 것입니다. 공자칩은 감히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도리에 앉아서 건숙이 돌아오기만 기다렸다. 동자는 문을 반쯤 열어놓고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 때 장대한 젊은이 하나가 논토끼를 가로질러 오고 있었다. 눈썹이 굵고 각진 얼굴, 커다란 눈에 키가 훤칠한 그 장정은 죽은 사슴 2마리를 어깨에 메고 있었다. 공자칩은 그 장정의 용모가 비범함을 보고 일어나서 맞았다. 그러자 그 장정도 사슴을 땅에 내려놓고 정중히 허리를 굽혀 예를 표했다. 공자칩이 공손히 답례하고 성명을 묻자 장정이 대답한다. 성은 건이고 이름은 병, 자는 백을이라 합니다. 건숙 선생과는 어찌 되시는지요? 바로 저의 부친이십니다. 실로 오랫동안 건숙 선생을 뵙고자 하였습니다. 선생은 뉘신지요? 보아하니 귀하신 분 같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건숙 선생과 의형제를 맺으신 백리해 선생이 지금 진나라에 계신데 그 어른께서 제게 편지를 전하라 하셔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저 초당에 들어가서 기다리시지요. 잠시 후면 부친께서 돌아오실 것입니다. 살인문을 열고 공자칩에게 먼저 들어가기를 권한 뒤 건병은 사슴을 다시 어깨에 메고 뒤따라 들어왔다. 동자가 나와 사슴을 안채로 들여갔다. 두 사람은 초당에 들어가 다시 서로 예를 하고 마주 앉았다. 건병과 공자칩은 건병과 함께 마을의 농사와 잡농에 관한 일을 얘기했는데 어느덧 무예에 관한 것으로 화제가 옮겨졌다. 건병의 무예에 관한 식견은 실로 대단했다. 공자칩은 마음속으로 감탄한다. 참으로 그 아버지의 있을 법한 아들이로다. 백리해의 청거가 과연 무리한 것이 아니었구나. 두 사람이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는데 동자가 들어와서 주인의 귀가를 알렸다. 건숙은 이웃 노인들과 함께 들어오다 문 앞에 있는 수레 2대를 보고 의아해한다. 이런 마을에 웬 수레일까? 건병이 밖으로 나가 부친에게 백리해의 편지를 가지고 손님이 찾아오셨다고 아뢰었다. 건숙은 두 노인과 함께 초당으로 들어갔다. 공자칩과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 건숙이 말한다. 아우 백리해의 편지를 가지고 오셨다니 어서 보여주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아우는 형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우나라의 멸망과 함께 큰 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진목공께서 인재를 널리 구하던 때여서 소를 기르던 이 몸을 불러 정사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아우는 아무래도 형님의 식견과 재주를 따를 수 없으니 형님께서 오셔서 함께 진나라 정사를 보살펴 주십시오. 진목공께서도 형님에 관한 얘기를 듣고 오시기만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칩으로 하여금 패백을 가지고 형님을 모시러 가게 한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산속에서 나오시어 품으신 뜻을 세상에 펼쳐 진나라를 도와주십시오. 만일 형님께서 살림을 사랑하시어 그냥 그곳에 계시겠다면 이 아우도 벼슬을 버리고 즉시 명록촌으로 가서 여생을 형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건숙이 공자칩에게 묻는다. 백리해가 어떻게 진나라에서 벼슬을 살게 되었소? 공자칩은 백리해가 백희를 따라 수종간으로 가던 중 초나라로 도망친 것과 진목공이 그 인물됨이 비범하다는 말을 듣고 양피 5장을 주고 데려온 사실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우리 주공께서 상경벼슬을 내리자 백리해 선생은 자기보다 건숙 선생의 지혜가 월등하니 선생이 오셔야만 벼슬을 살겠다고 굳이 사양하셨습니다.
우리 주공께서 그 뜻을 받아들여 저에게 패백을 주시며 선생을 모셔오라 하기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공자집은 종자들에게 분부하여 수레에 가득 싣고 온 패백을 안으로 들이게 했다. 사냐에 묻힌 농부들로서는 일찍이 본 적이 없는 굉장한 물건이었으므로 이웃 노인들은 사뭇 놀라면서 말한다. 귀인이 오신 것을 미처 모르고 늙은이들이 이 자리에 염치 없이 참석하였습니다. 공자집이 노인들에게 말한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우리 주공께서는 마치 메마른 모가 비를 기다리듯 애타게 선생을 기다리고 계시니 두 노인께서도 선생께 이 예물을 받으시도록 권해주십시오. 두 노인이 건숙에게 권한다. 진목공께서 이렇듯 어진 이를 존중하니 귀인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청을 들으시지요. 그러자 건숙은 한동안 생각하다가 대답한다. 우공은 백리해의 사람됨을 모르고 글을 적절히 쓰지 못해 패망하였소. 만일 진우께서 참으로 백리해의 훌륭함을 알아보고 쓴다면 그 한 사람으로도 족할 것이요. 이 몸은 이제 늙어서 세상 일에 관심이 없소. 그러니 이 예물을 거두시고 가시거든 백리해에게 안부나 전해주구려. 이에 공자집은 당황하여 말한다. 선생께서 안 가시면 백리해 선생도 우리나라를 떠날 것입니다. 이에 건숙이 탄식하듯 말한다. 큰 뜻을 품고도 지금까지 그 뜻을 펴지 못했던 백리해가 이제야 훌륭한 주군을 만나 그 뜻을 펴고자 하니 도와주지 않을 수 없구나. 내 백리해를 위해 가긴 가겠소만 머지않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요. 이때 동자가 들어와서 사슴족이 다 익었다고 아뢰었다. 건숙은 새로 빚은 술과 녹족을 내어 손님을 극진히 대접했다. 공자칙과 건숙 그리고 두 노인은 날이 저무는 것도 모르고 어울려 마음껏 먹고 마셨다. 그리고 공자집은 그날 밤 초당에서 유숙했다. 이튿날 건숙을 전송하는 뜻으로 한잔하자면서 이웃의 두 노인이 또 술통을 들고 왔다. 어느 정도 술기운이 돌았을 때 공자집이 건병의 제주를 칭송하며 같이 진나라로 가기를 청했다. 건숙은 쾌히 허락한 다음 진목공이 보낸 예물을 두 노인에게 나눠주며 집과 농사를 부탁했다. 이윽고 건숙 일행은 이웃 사람들과 작별하고 수레에 올랐다. 건병은 부친이 탄 수레를 몰고 공자집은 다른 수레를 타고 명록촌을 떠났다. 진나라 교회 근처에 이르자 공자집은 먼저 수레를 몰아 궁으로 들어갔다. 공자집이 진목공께 아랜다. 건숙 선생이 지금 그 아들 건병과 함께 오고 있나이다. 건병이 뛰어난 장수의 재질을 갖춘 듯하여 신이 함께 오기를 청했나이다. 진목공은 크게 기뻐하며 백리해로 하여금 교회로 나가 그들을 영접하게 했다. 그리하여 백리해와 건숙 두 의형제는 실로 여러 해 만에 만났다. 건숙이 궁으로 들어가자 진목공은 뜰까지 내려와서 그를 영접했다. 그리고 전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앉은 뒤에 말한다. 백리해가 누차 선생의 지혜로움을 강조했는데 선생께서는 과인을 어떻게 이끄시겠소? 진나라는 중국과 떨어진 서쪽에 위치하고 가까이에 융적이 있나이다. 지세가 험하고 군사는 강하여 전진하면 좋게 싸울 수 있고 물러나면 좋게 지킬 수 있사옵니다. 그런데도 중원에 진출하지 못하는 까닭은 주공의 위엄과 덕이 부족한 탓이옵니다. 위엄이 없으니 진나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덕이 없으니 진나라를 따르지 않는 것이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데 어찌 주공께서 폐업을 이룰 수 있겠나이까. 그렇다면 위엄과 덕 둘 중에 어느 것이 으뜸이오. 덕을 근본으로 삼고 위엄으로 그들을 다스리셔야 하옵니다. 덕만 있고 위엄이 없으면 나라를 빼앗깁니다. 또 위엄만 있고 덕이 없으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으니 나라 안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렇다면 과인이 어찌하면 좋겠소. 진나라에는 오랑캐의 풍속이 섞여 있어 백성들이 예를 잘 모르나이다. 그리하여 위엄을 분별하지 못하고 귀천을 알지 못하니 청컨대 군우께선 먼저 가르치시고 뒤에 벌을 주시옵소서. 가르치면 백성들이 웃사람을 공경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은혜를 베풀면 감사할 줄 알 것이고 벌을 주면 두려워할 줄도 알게 되어 군신의 서열에 기강이 잡혀 뜻이 잘 맞으니 걱정이 무엇이겠나이까.
제나라 관중이 이같이 상하를 절제하며 천하를 호령했기 때문에 그를 당할 자가 없는 것이옵니다. 건숙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던 진목공이 다시 묻는다. 선생의 말대로만 하면 천하의 패권을 잡을 수 있겠소? 아니, 그것만으론 안 되옵니다. 천하를 제패하려면 3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 그 첫째는 욕심을 버려야 하고, 둘째는 분노하지 않아야 하고, 셋째는 조급히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이 많으면 잃는 것도 많고, 분노하면 일이 더욱 어려워지고, 조급히 서두르면 실패할 우려가 많기 때문이옵니다. 본시 일이란 대소를 가려 추진해야 하니 어찌 욕심을 부릴 수 있겠으며, 상대와 자신을 비교하여 베풀어야 하니 어찌 분노함이 있겠으며, 일의 선우를 가려야 하니 어찌 조급할 수가 있겠나이까. 이 3가지를 잘 지키신다면 폐업의 뜻을 두셔도 좋겠나이다. 고맙소. 청컨대 부디 과인을 위해 오늘날 무엇이 급한 일이며 무엇이 천천히 해야 할 일인지를 알려주오. 나라를 서흉에까지 확대시키느냐 못하느냐에 진의 장래가 달려 있사옵니다. 이제 제후는 늙었고 그의 폐업도 쇠약해 갑니다. 주공께서는 덕으로서 옹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나아가 오랑캐까지도 감화시키면서 불복하는 자는 힘으로 다스리시옵소서. 오랑캐가 복종하면 군사를 거두어 중원의 변동이 생기기를 기다리셨다가 제나라가 남긴 것은 줍고 덕과 의를 펴십시오. 그렇게 되면 주공께서 원치 않으시더라도 자연히 폐업을 이루실 것이옵니다. 이에 진목공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말한다. 과인이 2 노인을 얻으니 실로 서민의 어른이로다. 진목공은 건숙을 우서장으로 백리해를 좌서장으로 삼으니 위는 모두 상경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상이라 일컬어졌다. 또한 건숙의 아들 건병은 대부가 되었다. 이상이 함께 정사를 보며 법을 세우고 백성을 가르쳐 나라를 일으키면서 모든 재난을 힘써 막으니 이로부터 진나라는 크게 융성했다. 진목공은 타국의 어진 인재가 많음을 알고 그들을 계속 등용하기로 했다. 공나라 칩이 진인 서걸술이 어진 인물임을 알고 청거하자 그를 등용했다. 한편 진나라 사람 요여가 경륜을 품은 인물이라는 것을 안 백리해는 진나라 출신인 공손지에게 그에 대해 물었다. 그는 진나라에서는 뜻을 펴지 못하고 현재 서흉에서 벼슬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에 백리해는 아까운 인물을 놓쳤다고 애석해 하였다. 그 후 백리해의 아내와 아들은 어찌 되었는가? 두시는 남편 백리해가 출세를 위해 집을 떠난 뒤로 배를 짜며 세월을 보냈으나 흉년을 만나 도저히 살 길이 막막하였으므로 아들을 데리고 집을 떠났다. 그러나 별 뾰족한 수가 없었으므로 타국을 떠돌며 걸식했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던 그들 모자는 진나라까지 흘러들어왔다. 두시는 삭발레로 겨우 연명에 나갔다. 이미 아들도 장성하였은즉 그 이름은 시, 자는 맹명이었다. 그러나 시는 날마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사냥이나 씨름에 힘쓸 뿐 생계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다. 두시가 여러 차례 타일렀으나 아들은 막무가내였다. 그러던 중 두시는 남편인 백리해가 진나라의 재상으로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어느 날 아침 두시는 거리에 나가서 재상이 수레를 타고 궁으로 들어가는 것을 유심히 보았다. 그러나 수레의 장식도 대단하려니와 시종배들이 잔뜩 감싸고 있는지라 수레 속의 사람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 물론 수레 속의 백리해는 설마 자기 아내가 거기 있으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때마침 부중에서 빨래하는 여자를 모집하자 두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원하였다. 이렇게 하여 부중으로 들어간 두시는 남보다 일을 배로 잘한다고 부중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었으나 백리해와 만날 기회는 얻지 못했다. 어느 날 백리해가 당상에 앉아있고 악공들이 동서 양쪽 처마 밑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이를 알고 두시가 부중 사람들에게 간청을 한다. 이 몸이 음악을 잘 아오니 원컨대 저 악공들과 함께 음악을 연주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부중 사람이 두시를 악공들에게 소개하자 한 악공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두시는 거문고도 탈 줄 알고 노래도 잘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악공은 두시에게 거문고를 내주었다.
두시가 검은고를 안고 연주하자 그 솜씨에 모두들 감탄하였다. 검은고 연주가 끝나니 악공들은 다음엔 노래를 해보라고 청했다. 두시가 말한다. 그동안 떠돌아다니던 몸이 이곳에서 처음 노래를 하게 되었으니 부디 상궁께 아래어 당 위에서 노래하도록 해주십시오. 악공들은 백리해에게 그 뜻을 청하고 승낙을 받아 두시로 하여금 당 위에 올라가 노래를 하도록 했다. 두시는 기둥 왼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옷깃을 단정히 여민 뒤 노래를 부른다. 백리해 양피 5장. 이별하던 그 옛날을 생각하십니까? 암탉을 잡고 양념을 찍고 문빗장으로 밥을 지었던 그날을. 오늘날 부귀하시니 나를 잊으셨네. 백리해 양피 5장. 아버지는 좋은 음식을 먹건만 자식은 배가 고파 울고 남편은 비단 옷을 입건만 아내는 삭발레로 연명하네. 슬프도다. 부귀하시니 나를 잊으셨네. 백리해 양피 5장. 지난날 그대 떠날 때 나는 울었소. 이제 그대 높이 앉았는데 나는 왜 이리 먼 곳에 있는가. 슬프도다. 부귀하시니 나를 잊으셨네. 그 노래를 듣고 백리해가 크게 놀라 두시를 가까이 부르니 꿈에도 그리던 자기 아내가 분명했다. 두 부부는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했다. 가까스로 울음을 그친 백리해가 두시에게 묻는다. 우리 아들은 어디 있소? 마을에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두시의 울음 섞인 대답에 백리해는 곧 사람을 보내 아들을 불러오게 했다. 이리하여 백리해는 30년 만에 아내와 아들을 찾았다. 진목공이 이 소식을 듣고 곡식과 황금, 비단 등을 하사하여 그들을 더욱 기쁘게 하였다. 이튿날 백리해는 아들 백리씨를 데리고 궁으로 들어가서 진목공의 은혜에 감사했다. 진목공은 백리씨에게 대부벼슬을 내렸다. 이리하여 서골술과 건병과 백리씨는 진나라 장수로서 3군을 통솔했다. 이 무렵 강용주 오리가 쳐들어왔다. 진의 세 장수는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오랑캐를 무찔러 대승을 거두었다. 그리하여 오리는 진나라로 달아나고 진나라는 과주 땅을 차지했다. 얼마 후 서용주 적반이 진나라에 왔다가 그 강성함을 부러워하며 돌아갔다. 서용으로 돌아간 적반은 신하 요요에게 명하여 진목공이 어떤 위인인가를 살피게 했다. 진나라에 온 요요는 진목공과 함께 궁원을 논일면서 삼유대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궁궐의 아름답고 화려한 경관에 놀라 요요가 묻는다. 이렇듯 호사스러운 궁궐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이까? 귀신을 불렀으면 귀신들이 괴로웠겠고 백성을 부렸으면 백성들이 매우 괴로웠겠나이다. 이 말을 괴이하게 여겨 진목공이 묻는다. 그대의 나라에는 예약과 법도가 없으니 무엇으로 나라를 다스리시오? 이에 요요가 웃으며 대답한다. 바로 그 예약과 법도가 중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소이다. 옛날 성주들은 글과 법을 만들어 백성들과 굳은 약속을 하고 가까스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후세에 와서는 차츰 교만하고 음탕해져 예약이란 명색뿐이고 실상 주군들은 사치하며 법도를 내세워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의 원성은 점점 높아지고 군의를 빼앗기 위해 주군을 죽이는 자까지 나타나니 예약과 법도가 무슨 쓸모가 있는지요. 그러나 우리 융은 덕으로서 백성을 대하니 백성들은 충과 신으로 주군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위아래가 한결같아 서로 투쟁하지 않고 서로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으며 충성을 다하니 굳이 다스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목공은 논리정연한 요요의 말에 입을 다물었다. 나중에 진목공이 요요에게 들은 바를 전하니 백리해가 말한다. 요요는 본시 진나라 사람으로 비범한 인물이라 신은 일찍부터 그 이름을 들었나이다. 그러자 진목공은 근심스러운 듯 말한다. 이웃나라에 성인이 있다는 건 근심거리라 하던데 지금 융에 요요 같은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 장차 우리 진에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두렵소. 내사요가 지혜로우니 불러서 이 일을 상의하시옵소서. 그 말대로 진목공이 불러들여 의견을 묻자 내사요가 아랜다. 융주는 궁벽하고 황량한 곳에서 살아 아직 중국의 화려하고 자극적인 음악을 모를 것이오니
시험 삼아 아름다운 여자와 화려한 음악을 보내 그 마음을 떠보는 게 어떨는지요. 그리고 요요를 보내지 말고 융주가 정사에 태만해질 때를 기다리면 상하가 서로 믿지 않게 될 테니 그때 그 나라를 취하심이 오를 것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요요는 자연 우리 사람이 될 것이옵니다. 과연 그럴듯하오. 이후로 진목공은 늘 요요와 함께 지내며 그가 융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아름다운 여자를 곱게 단장시켜 음악을 잘하는 사람 6과 함께 융의 적반에게 바쳤다. 과연 융주는 기뻐하며 날마다 음악과 여자를 즐기느라 자연 정사에는 게을러졌다. 요요는 거의 1년이나 지나서야 진나라를 떠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러자 융주가 의심하여 묻는다. 뭘 하느라고 이제야 돌아왔소? 신은 일찍 돌아오려 했으나 진목공이 굳이 붙드는 바람에 이제야 돌아왔나이다. 이미 요요를 의심하기 시작한 융주는 점차로 그를 멀리했다. 요요는 적반이 음악과 여자에만 정신이 팔려 정사를 돌보지 않음을 보고 거듭 바른 말을 간했으나 적반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진목공이 요요를 부르니 융주의 냉대에 견딜 수 없었던 그는 기꺼이 진나라로 갔다. 진목공은 요요에게 악영벼슬을 주어 건숙 백리해와 더불어 나랏일을 보게 하였다. 이윽고 요요는 진목공에게 서흉을 칠 계책을 아뢰었다. 진나라 군사들은 요요의 지시에 따라 소흉의 요처로 물밀듯이 쳐들어갔다. 도저히 당할 길이 없자 적반은 마침내 진나라에 항복했다. 서흉의 적반은 본시 오랑캐의 우두머리 격이었으므로 모든 오랑캐들이 그의 손안에 있었다. 그러므로 서흉이 망하자 오랑캐들은 제풀에 겁이 나서 모든 땅을 진나라에 바쳤다. 진목공은 공이 큰 신하들을 불러 그 공을 치하하고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니 모든 신하가 진목공의 만수무강을 빌었다. 이 잔치에서 크게 취한 진목공은 궁으로 들어가 침상에 쓰러졌는데 시간이 흘러도 도무지 깨어나지를 않았다. 이 소식을 들은 신하들이 급히 궁으로 모여들었다. 세자앵은 의관을 궁송으로 불러 진목공을 진맥하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증세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맥박도 정상이었다. 단지 눈을 꼭 감은 채 말을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을 뿐이었다. 의관이 말한다. 귀신의 장난이오이다. 내사요를 불러 기도하게 하십시오. 부름을 받고 온 내사요가 말한다. 주공께서는 무슨 꿈을 꾸고 계신 것 같소. 그러니 그저 기다리면 깨어나실 것이오.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소이다. 세자앵이 죽은 듯이 누워있는 부군의 침상 곁을 떠나지 않은 지 닷새째 되던 날 드디어 진목공은 눈을 떴다. 그리고 땀을 뚝뚝 흘리며 부르짖는다. 괴이하구나. 참으로 괴이한지고. 세자앵이 묻는다. 어찌하여 이토록 오래 주무셨나이까? 잠시 졸았을 뿐인데 무슨 소린고? 이미 닷새나 주무셨사옵니다. 혹 이상한 꿈이라도 꾸지 않으셨는지요? 진목공이 놀라며 벌떡 일어난다. 내 어찌 그걸 아느냐. 내사요가 그렇게 말하였나이다. 진목공은 급히 내사요를 불러 꿈 이야기를 했다. 과인이 꿈에 한 부인을 보았는데 궁궐의 비빈과 같은 차림이었소. 그 부인은 용모가 단아하고 살결은 희고 손에는 첨부를 들었는데 상제의 명을 받들어 과인을 데리러 왔다고 말했소. 그래서 과인은 그 부인의 뒤를 따라갔는데 몸이 호련히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한정없이 떠다니다가 한 궁궐에 이르렀소. 그 궁궐은 단청이 찬란하고 구척의 옥계 위엔 주렴이 드리워져 있었소. 그 부인은 과인에게 그 옥계 아래에서 절을 하라고 했소. 잠시 후 주렴이 거쳐 올라가자 전상에 황금을 박은 기둥이 보였고 수놓은 비단 장맛빛에 눈이 부셨소. 그 전내 한가운데 면류관을 쓰고 골룡포를 입은 한 왕이 구슬로 만든 자리에 앉았는데 좌우의 신하들이 시립하고 있어 그 위의가 자못대단했소. 왕의 명령에 따라 내시 같은 사람이 과인에게 표곡잔에다 술을 가득 부어줍디다. 그 술맛과 향기가 비할 바 없이 좋았소. 다시 왕이 신하에게 글을 내리자 곧 당상에서 큰 소리로 과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소. 이모야, 성지를 받들어 진나라의 난을 평정할지어다.
이렇게 2번이나 거듭 분부가 내리는 것이었소. 부인이 다시 감사의 절을 하라고 하더니 과인을 데리고 궁궐 밖으로 나왔소. 과인이 그 부인의 이름을 묻자 보부인이라 하오. 태백산 서쪽 기슭에 있으니 바로 군우의 나라 안에 있는데 듣지 못하셨소. 남편인 섭군은 남양 땅에서 별거하고 있는데 1년 아니면 2년 만에 한 번씩 와서 만난다오. 군우가 나를 위해 사당을 지어준다면 내 마땅히 군우로 하여금 폐업을 성취시켜 만세의 이름을 전하도록 하리다 하고 말했소. 이에 과인이 진나라에 무슨 난이 일어났기에 과인에게 평정하라시는 것이요 하고 물었더니 그것은 하늘의 기밀이라 미리 누설할 수 없소 라고 대답하였소. 그때 어디선지 종소리가 울려오는데 그 소리가 마치 우레와 같아서 크게 놀라 잠이 깨었소. 이게 무슨 징조요? 이에 내사요가 아랜다. 지금 진나라에서는 여희의 농간으로 진홍공과 태자 신생의 사이가 멀어졌나이다. 그러니 앞으로 어찌 별난이 없겠나이까. 하늘의 명이 주공께 내렸으니 이는 주공의 복이십니다. 그럼 그 보부인이란 여자는 누구일꼬? 전에 신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사옵니다. 선군 문공 때 진창 사람이 땅속에서 모양은 마치 볼록한 주머니 같고 몸은 황백색이고 꼬리는 짧고 발은 많고 주둥이는 날카로운 이상한 짐승을 잡았다 하옵니다. 진창 사람은 그 기이한 짐승을 선군께 바치려고 가던 도중 2 동자를 만났다 하옵니다. 2 동자는 진창 사람에게 끌려가는 그 짐승을 보더니 손뼉을 치고 서로 마주보고 웃으면서 내가 죽은 사람을 학대하더니 이제 살아있는 사람 손에 붙들렸구나 하더랍니다. 진창 사람들이 그 뜻을 묻자 2 동자는 저것은 위라는 동물인데 땅속에서 시체의 내수만 파먹고 살기 때문에 그 정기를 얻어 능히 사람으로 변하니 놓치지 말고 잘 끌고 가시오 하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러자 그 위란 짐승이 주둥이를 벌리고 사람처럼 말을 하더랍니다. 저 2 동자는 사람이 아니오. 하나는 암컷이고 하나는 수컷인데 저들의 이름은 진본이 바로 들공의 정기요. 순놈을 얻은 자는 왕이 되고 암놈을 얻은 자는 천하를 제패합니다. 이에 진창 사람은 위라는 짐승을 버리고 2 동자를 잡으러 쫓아갔는데 순식간에 꽁으로 변하여 날아갔다 하옵니다. 그 진창 사람이 성군께 가서 사실대로 고하자 성군께서는 이 사실을 기록해두라고 명하셨답니다. 그 기록이 지금도 내부에 있어 신이 소관하고 있으니 갖다 보시면 아실 것이옵니다. 진창은 바로 태백산 서쪽에 있는 지명이니 주공께서는 헛걸음 삼아 바로 태백산 쪽으로 가셔서 사냥을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꽁의 자취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이옵니다. 진목공은 곧 선군이 생전에 보관해 두도록 했다는 그 기록을 가져오게 했다. 그것을 읽어보니 과연 내사요의 말과 일치했다. 이에 진목공은 자신이 꾼 꿈 이야기도 함께 자세히 기록해서 내부에 함께 비장하도록 명했다. 이튿날 진목공은 사냥할 준비를 갖춰가지고 태백산으로 떠났다. 이윽고 태백산에 이른 진목공은 산줄기를 타고 서쪽으로 내려가며 사냥을 했다. 거의 진창산에 이르렀을 때 몰입꾼들의 그물에 꽁 한 마리가 걸렸다. 그 꽁은 온몸이 옥빛으로 흠 하나 없이 찬란한 광채를 띠고 있었다. 사람의 손에 잡히자 그 꽁은 곧 들꽁으로 변했는데 그 광채는 여전하였다. 몰입꾼들은 즉시 그 들꽁을 진목공에게 바쳤다. 내사요가 그 꽁을 보더니 말한다. 이것이 보부인이옵니다. 암컷을 얻으면 천하를 제패한다 하였으니 이 어찌 길한 징조가 아니겠나이까. 주공께서는 진창에 사당을 세우시옵소서. 필시 큰 복이 있을 것이옵니다. 진목공은 크게 기뻐하며 그 들꽁을 난초다린 물로 목욕시키고 비단 이불에 싸서 옥으로 만든 궤에 넣었다. 그리고 목공을 불러 모아 그날부터 나무를 베어 산 위에 사당을 세우게 했다. 사당이 다 지어지자 그 들꽁을 사당 안에 안치하고 사당 이름을 보부인사라 하고 진창산의 이름을 보계산이라고 고쳐 불렀다. 그리고 유사를 설치하고 1년에 2번씩 재앙을 받들게 했는데 제사 지낼 때마다 산상에서 다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어찌나 맑은지 삼리 밖에까지 들렸다.
또한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붉은 광채가 10여 길이나 되게 솟았는데 그때마다 뇌성이 은은히 울렸다. 이는 보부인을 만나기 위해 그 남편 섭군, 곧 남양에 별거하고 있다는 숙공의 신이 찾아오는 때이다. 그로부터 400여 년 후 남양 땅에서 출생한 한나라 광무가 군사를 일으켜 왕망을 죽이고 기울어져가는 한나라를 바로잡고 뒤에 한 황제가 되었으니 세상에선 숙공을 얻은 자가 왕이 된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라 했다. 27. 여희 교계. 우와 객 두 나라를 손에 넣은 진홍공은 모든 신하의 할애를 받았다. 그런데 여희는 기분이 언짢았다. 그녀는 본래 세자 신생을 보내어 객나라를 치게 하려 했으나 신생 대신 이극이 갔던 것이다. 여희의 계획대로라면 신생은 이번 전쟁에 나가 죽었어야 하는데 이극이 가서 쉽게 성공을 하였으니 신생을 없앨 절호의 기회를 잃은 것이다. 여희는 배우인 시를 불러들여 다시 상의한다. 이극은 신생의 두당인데 이번에 또 승전하여 높은 공을 세우는 바람에 위가 높아졌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당적해야 할지 염려스럽도다. 순식은 구슬한 개와 말 한 필로 우와 객 두 나라를 멸망시켰나이다. 그러니 순식을 해제와 탁자의 스승으로 모신다면 능히 이극을 당하고도 남을 것이옵니다. 배우 시의 계책대로 여희는 진홍공에게 간하여 마침내 순식을 해제와 탁자의 스승으로 삼았다. 그리고 다시 시를 불러 의논한다. 순식이 우리 당이 되었다 하나 필시 이극이 우리 일을 방해할 것이다. 이극과 신생을 없앨 방도는 없을까? 이극은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소심하여 이해를 내세워 마음을 떠보면 그는 반드시 양쪽을 저울질할 것이옵니다. 그때 잘 구슬려 유인하면 되옵니다. 이극은 술을 좋아하니까 부인께선 염소요리와 함께 주한상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가 그를 술에 취하도록 한 다음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슬쩍 떠보겠나이다. 그 후의 일은 잘되면 다행이고 잘못되면 치중의 장난이었다고 발뺌을 하면 그만 아니옵니까? 그 말대로 여희가 술과 안주를 마련하자 시가 이극을 청한다. 우와 객 두 나라를 오가며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술 한 잔 올려 그 노고를 위로해 드릴까 하오니 뿌리치지 마십시오. 이극이 쾌히 승낙하자 여희가 마련한 음식이 이극의 집으로 옮겨졌다. 배우 씨는 이극과 그의 아내 맹에게 재배하고 술잔을 연거푸 올렸다. 배우 씨는 그들 부부가 술을 마시는 곁에 얌전히 앉아 간사한 웃음과 익살로 술맛을 돋우었다. 어느덧 이극이 얼근히 취했을 때 배우 씨는 대부의 영광을 축하한다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춤을 마친 다음 배우 씨가 말한다. 다음에는 제가 요즘 새로 지은 노래를 불러서 이 자리를 흥겹게 하고자 합니다. 이극의 아내 맹이 묻는다. 무슨 노래인가? 가해라 하는데 대부께서 이 노래의 뜻을 깨달아 주공을 섬기면 길이 부귀를 누릴 것입니다. 배우 씨는 목청을 가다듬어 노래를 부른다. 자기 한 몸 편한 것만 생각하여 그들과 친하려 하지 않으니 그 지혜가 날짐승만도 못하구나. 모두 다 완목에 모였는데 그대만 메마른 나무처럼 남았구나. 완목은 저렇게 번영하고 무성한데 메마른 나무는 도끼를 기다리는구나. 도끼로 여지없이 찍는다면 그대 메마른 나무여 어찌 견디겠느냐. 시의 노래가 끝나자 극이 웃으며 묻는다. 완목과 메마른 나무란 무엇을 뜻하는가? 모든 사람에 비유한 것이지요. 그 어머니가 주공의 정실이 되고 그 아들이 장차 군위에 오르면 그것은 뿌리가 든든하고 가지가 무성하여 모든 날짐승이 의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어미가 죽은 후에 아들마저 비방을 받는다면 불행이 닥칠 것이니 뿌리는 흔들리고 나뭇잎은 떨어져 나는 새도 깃들이지 않을 것이니 그것이 바로 메마른 나무이옵니다. 이윽고 배우 씨는 돌아갔다. 이극은 술상을 치우게 하고 서재로 들어가 궁리에 잠겼다. 그러다가 다시 뜰로 나가서 거닐기 시작했다. 이날 극은 저녁 식사도 하지 않고 자리에 누웠으나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배우 씨는 안팎으로 총애를 받고 있는 터였으므로 신분에 맞지 않게 궁성을 자기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다.
그의 노래엔 필경 깊은 뜻이 담겨 있을 것이나 그는 막연히 암시만 했을 뿐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고 가버렸다. 자정이 넘어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던 이극은 자는 하인을 깨웠다. 배우 씨에게 가서 은밀히 좀 다녀가라고 일러라. 전가를 받은 배우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부르는 까닭이 뻔히 짐작되었기 때문이다. 급히 이극의 집으로 간 배우 씨는 침상 앞에서 이극과 마주 앉았다. 낮에 말했던 완목과 마른 나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해서 불렀는데 혹시 고곡에 있는 세자에 관한 일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말씀드리려 했으나 대부께서 세자 신생의 스승뻘인지라 꺼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게 언짢은 일이 닥칠 것 같으면 미리 알려주게. 그래야 화를 면할 게 아닌가. 그것이 진정 나를 생각해 주는 걸세. 배우 씨가 이극의 귓전에 대고 속삭인다. 주공께선 머지않아 여희를 정실로 삼고 신생을 죽인 뒤에 해제를 세자로 세우실 생각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리 못하도록 만류해야지. 대부께서도 여희가 주공의 마음을 꼼짝 못하게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양호도 동간호도 주공의 신임을 받고 있으니 여희는 안으로 주장하고 양호 동간호가 밖에서 주장한다면 누가 감히 그들을 막겠습니까? 주공의 뜻이라 해도 나는 차마 세자를 죽이는 일은 도울 수가 없네.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고 나설 수도 없으니 장차 이 일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군. 이런 때는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중립을 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러시면 대부께서는 화를 면하실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배우 씨가 물러간 뒤에도 이극은 잠을 못 이루었다. 다음 날 아침 이극은 대부 비정부의 집으로 가서 배우 씨에게 들은 대로 말했다. 대부께서는 뭐라고 하셨소? 나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고 중립을 취하겠다고 했소이다. 이거 정말 큰일이구려. 대부의 말은 타오르는 불에 마른 장작을 던진 격이요. 대부가 마땅찮다는 태도를 취했다면 그들은 감히 이를 도모할 생각을 못할 것이요. 그런 다음 천천히 기회를 엿보아 세자를 도울 사람을 모아 그 위치를 굳건하게 하고 주공께 진언하여 마음을 돌리도록 했어야 하는 거요. 그런데 대부가 중립을 취한다면 세자는 꼼짝없이 변을 당할 것이요. 이극이 그제야 뉘우친다. 내 어찌 진작 대부를 찾아가서 의논하지 못했던고. 비정부의 집을 나온 이극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실족한 듯 길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리고 발을 다쳤다는 핑계로 자리에 누워 궁중조례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배우 씨가 돌아가 사실을 고하자 여희는 매우 기뻐했다. 그날 밤 여희가 진홍공에게 말한다. 세자가 오랫동안 고곡에 떨어져 있으니 보고 싶사옵니다. 그러니 불러주시옵소서. 진홍공은 여희의 말이 가상하여 세자 신생을 불렀다. 신생 역시 도성을 떠난 지 오래되어 궁금하던 차에 부친의 부름을 받자 기쁜 마음으로 한달음에 달려왔다. 신생은 먼저 진홍공께 제배하고 내공에 있는 여희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여희는 잔치상을 준비하여 신생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극진히 대접했다. 이튿날 신생은 전날의 잔치에 대한 사언의 뜻으로 다시 내궁으로 갔다. 여희는 이날도 점심을 내며 매우 융숭한 대접을 했다. 그러나 그날 밤 여희는 눈물을 흘리며 진홍공에게 푸념한다. 첩은 세자의 마음을 사고자 극진히 대접했는데 그만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나이다. 여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린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상히 말해보. 오늘 신첩이 세자에게 점심을 대접했나이다. 그런데 세자는 술이 취한 척하고 첩을 희롱하려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늙었으니 앞으로는 내가 어머니를 상대해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겠사옵니까? 신첩이 크게 화를 내자 지난날 우리 할아버지는 자신이 늙자 아내 강씨를 우리 아버지께 내주었습니다. 그 강씨가 바로 내 할머니 뻘인 동시에 친어머니입니다. 이제 아버지도 늙었으니 어머니를 내게 물려줘도 될 게 아니겠소. 하고 덤벼들기에 첩이 뛰쳐나와 겨우 욕을 면했나이다. 만일 믿기 어려우시면 내일 신첩이 세자와 함께 궁원을 거닐겠사오니 그때 숨어서 지켜보시옵소서. 그러면 신첩의 말을 믿게 되실 것이옵니다. 다음 날 여희는 머리에 기름 대신 꿀을 발라 곱게 단장했다.
그런 다음 신생을 불러 함께 궁언을 거닐다가 꿀이 묻은 머리에 벌과 나비가 모여들자 천연덕스럽게 신생에게 부탁한다. 세자, 벌과 나비를 좀 쫓아주시지 않겠소? 신생은 그 말대로 여희의 뒤에서 소매자락으로 벌과 나비를 쫓아주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진홍공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화가 난 진홍공이 당장 세자를 불러들여 죽이려 하자 여희가 무릎을 꿇고 간청한다. 첩이 세자를 불러오게 하였는데 지금 죽이시면 신첩이 세자를 죽였다 할 것이옵니다. 또 이런 사실은 궁중에선 아무도 모르는 일이오니 잠시 고정하시옵소서. 진홍공의 추상 같은 분부에 따라 세자는 다시 고곡으로 쫓겨갔다. 신생의 뒤를 이어 곧 사람을 고곡으로 보내며 진홍공이 명한다. 고곡에 가서 세자의 행동을 잘 감시하여 사소한 일이라도 사리에 어긋나는 일이 있거든 낱낱이 고하여라. 이런 일이 있은 뒤 진홍공은 지방으로 사냥을 나갔다. 그동안 여희는 배우시와 더불어 의논하고 신복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린다. 고곡에 가서 세자에게 주공의 꿈에 세자의 생모인 제강이 나타나 배가 고프다 하였으니 속히 제사를 지내라는 분부가 있었다고 전하라. 세자 신생의 생모인 제강의 사당은 따로 고곡에 있었으므로 그 전가를 받은 세자는 곧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전례에 따라 사람을 시켜 제육을 진홍공에게 보냈다. 사냥을 나간 진홍공이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제육은 궁중에서 엿새나 묵었다. 그 안에 여희는 짐새라는 독한 날짐승으로 독주를 만들고 세자가 보내온 육포에다 독약을 발라두었다. 이윽고 진홍공이 돌아오자 여희는 그것을 바치며 말한다. 주공께서 사냥 가신 사이 첩의 꿈에 제강이 나타나 배가 고파 견딜 수 없다기에 세자에게 기별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였사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제물을 보내왔사옵니다. 이에 진홍공이 술을 따라 마시려 하자 여희가 만류한다. 밖에서 들어온 술과 음식은 시식을 한 뒤에 드셔야 하옵니다. 진홍공이 여희의 말대로 잔에 따른 술을 땅바닥에 붓자 땅바닥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깜짝 놀란 진홍공이 개를 불러 육포를 던져주자 그 고기를 먹은 개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여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어린 시녀를 불러 술과 고기를 먹어보라 하니 바들바들 떨면서 먹으려 하지 않는다. 여희가 머리채를 뒤로 젖히고 억지로 먹이니 시녀는 아홉 구멍으로부터 시뻘건 피를 토하며 죽어 넘어졌다. 여희는 크게 놀란 척하며 당 아래로 뛰어내려가 외친다. 하늘이 무섭구나. 이 나라는 벌써 세자의 손에 넘어갔는가. 주공께서는 연로하여 언제 세상을 떠나실지 모르는데 그동안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죽이려 하다니. 다시 진홍공 앞으로 간 여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소연한다. 세자가 이런 음모를 꾸미는 것은 다 우리 모자 때문이옵니다. 청컨대 이 음식을 신첩에게 내려 주공을 대신하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세자가 오죽이나 기뻐하겠나이까. 여희가 달려들어 술을 마시려 하자 진홍공은 기겁을 하며 술을 땅에 쏟아버렸다. 진홍공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인해 말을 못했다. 여희가 또 대성통곡하며 넋두리를 늘어놓는다. 자기 아버지까지 죽이려 드는 세자가 앞으로 무슨 일은 못할 것인가. 지난날 주공께서 세자를 패하려 했을 때도 내가 말렸고 후원에서 희롱을 당하고도 내가 말려 죽음을 면했거늘 이제 나를 죽이지 못하니까 갖은 짓을 다 하는구나. 진홍공이 여의를 일으키며 달랜다. 내 이놈을 이번에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니 부인은 울지 말고 일어나오. 진홍공은 모든 대부들을 불러들였다. 그러나 대부호돌은 오래전부터 두문불출하고 이극은 다친 발이 낫지 않아 움직일 수 없다는 핑계를 대었고 비정부도 집에 있었건만 출타하여 부재 중이라 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이 세 사람을 제외한 다른 대부들은 모두 조종에 모였다. 진홍공이 신생의 영모 사실을 말했으나 서로 눈치만 살필 뿐 감히 그에 대해 입을 여는 신하가 없었다. 그들은 진홍공이 오래전부터 세자 신생을 없애버리려 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간호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랜다. 세자의 무도함을 어찌 그냥 보고만 있겠나이까. 신이 주공을 위하여 그를 처치하겠사옵니다. 이윽고 진홍공은 동간호와 양호를 시켜 고곡을 치게 했다.
호돌은 두문불출하고 있었지만 은밀히 조종의 동태를 살피고 있다가 동간호와 양호가 고곡을 치러 간다는 것을 알고 급히 사람을 시켜 신생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세자는 태부인 두원간에게 상의했다. 두원간이 신생에게 말한다. 제육이 궁에서 엿새나 묵었다면 그동안에 독약을 넣은 것이 분명하니 곧 주공께 아뢰어 진실을 밝혀야 하옵니다.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명을 벗으려다 더 큰 죄를 짓게 되면 어찌하오? 그리고 서로 진실이 밝혀진다 해도 아버지께서 여희를 벌하실 리 없으니 그저 마음만 상하실 것이요. 그러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소. 그럼 잠시 다른 나라로 피신하였다가 후일을 기약하시지요. 무죄함을 살피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죽이기 위해 사람을 보내는데 더러운 누명을 쓰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간다면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셈이 되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할 것이요. 만일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내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밝힌다 해도 그건 아버지에 대한 욕이니 모든 사람의 비웃음을 받을 것이요. 안으로 부모를 괴롭히고 밖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요. 나는 누명을 벗기 위해 아버지를 버리는 죄를 더하지는 않겠소. 어진 사람은 죽음을 미워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는 안팎으로 곤란을 받지 않으며 용기 있는 자는 죽음을 피하지 않는다고 합디다. 그리고 신생은 호돌에게 편지를 썼다. 신생은 죄가 많아 죽습니다. 부군은 늙고 뒤이을 세자는 어리니 나라가 장차 어지러워질 것 같소. 대부는 나라 일을 잘 보살피도록 하오. 신생은 비록 죽지만 대부의 은혜는 잊지 않으리이다. 편지를 다 쓴 신생은 아버지 진원공이 있는 쪽을 향해 재배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신생이 자결한 뒤에야 고곡에 도착한 동간호는 신생 대신 두원간을 잡아가지고 궁으로 돌아가서 진원공께 아랜다. 세자는 자기의 죄를 알고 스스로 자결하였나이다. 이에 진원공이 두원간에게 세자의 죄를 세상에 낱낱이 고하라 명하니 두원간이 두 눈을 부릅뜨고 외친다. 하늘이 원망스럽구나. 이 몸이 죽지 않고 구차하게 끌려온 것은 바로 세자의 결백을 밝히려 함이오이다. 제사 지내고 보낸 고기가 궁에서 엿새나 묵었으니 그동안에 독약을 발랐는지 누가 알겠소이까. 병풍 뒤에서 엿듣고 있던 여희가 날카롭게 소리 지른다. 저런 발칙한 말을 짓거리는데도 저놈을 그냥 두시나이까. 이에 진원공은 역사에게 명하여 두원간을 동초로 내리쳐 죽이게 했다. 모든 신하들이 이 참혹한 죽음에 몸을 떨었다. 동간호와 양호가 배우 시에게 속삭인다. 공자 중이와 이호가 아직 살아있으니 걱정일세. 배우 시가 이 말을 여희에게 전하니 여희는 또 울며 진원공에게 호소한다. 첩이 들으니 중이와 이호도 신생과 공모하였다 하옵니다. 그들은 첩이 신생을 죽게 하였다면서 첩을 죽이려 한다 하옵니다. 부디 살펴주시옵소서. 진원공은 여희의 말을 그대로 믿지는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가 와서 아랜다. 중이 이호 두 공자께서 주공께 문안차 왔다가 세자 신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레를 돌려 그냥 돌아갔다 하옵니다. 이 말을 듣고 진원공은 크게 노한다. 그렇다면 그놈들이 신생과 공모한 것이 분명하구나. 시인 발제는 곧 군사를 거느리고 포에 가서 공자 중이를 잡아오고 가와는 굴에 가서 이호를 잡아오너라. 이 소식을 들은 대부 호돌은 둘째 아들 호온을 불러 앉히고 분부한다. 공자 중이는 준마 같은 체구에 눈에 눈동자가 쌍으로 들었으며 그 현명함이 후일 큰 인물이 될 것이 분명하도다. 세자가 죽었으니 마땅히 아우인 중이가 군위에 올라야 하지만 그에게 위기가 닥쳤으니 어서 포로 가서 공자를 모시고 타국으로 달아나거라. 너의 형 모와 함께 가서 지성껏 그분을 섬기도록 하라. 호원의 전가를 들은 공자 중이는 크게 놀라 호모 호온과 더불어 앞일을 상의했다. 그때 발제의 군대가 들이닥쳤다. 수문장이 성문을 닫으려 하자 공자 중이가 분부한다. 군명에 항거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성문을 열라. 성문이 열리자 발제의 군사들이 중이의 거처를 에워쌌다. 이때 중이는 호온 호모와 더불어 후원 쪽으로 달아났다.
발제가 뒤를 쫓자 호모 형제가 먼저 담위로 뛰어올라가 중이를 끌어올리는데 발제가 중이의 옷자락을 낚아챘다. 중이는 칼로 옷자락을 끊고 비호처럼 사라졌다. 발제는 겨우 중이의 옷자락만 들고 진홍공께 복명하였고 호모 호온 형제와 공자 중이는 무사히 책나라로 도망했다. 어느 날 책나라 군우는 푸른 용이 성위에서 기는 꿈을 꾸었다. 그 다음 날 진나라 공자 중이가 두 신하를 거느리고 왔다는 정갈에 책나라 주군은 기꺼이 영접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디서 왔는지 수레들이 잇따라 책나라 성 밖에 운집하여 문을 열라고 외쳤다. 중이는 자기를 잡으러 쫓아온 사람들인 것으로 의심하여 성위의 책나라 군사들에게 활을 쏘라 일렀다. 화살이 쏟아지자 성 아래에서 아우성을 친다. 우리는 추병이 아니고 공자 중이를 섬기고자 따라온 사람들이요. 중이가 성위에서 자세히 보니 그 무리 중에 진나라 대부로 오래 있었던 조세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자는 자여, 바로 대부 조이의 아우였다. 그를 보고 중이가 반색을 한다. 자여가 왔으니 내 앞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윽고 성문을 여니 조세를 비롯하여 위주, 호사고, 전일, 계자추, 선진 등 진나라의 이름 높은 대부들이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 밖에도 호숙 등 수십 명이 공자 중이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며 따라왔다. 중이는 뜻밖의 많은 신하를 얻고 놀란다. 그대들은 진나라 조종을 보필해야 하거늘 어찌 나를 따라왔소. 조세 등이 입을 모아 대답한다. 주군이 덕을 잃고 여희만을 총애하여 세자를 죽였으니 반드시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본시 공자께서 아랫사람들에게 관대하심을 알고 공자를 모시기 위해 고국을 떠나왔습니다. 이에 중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대들이 합심하여 나를 돕겠다니 내 어찌 그 은혜를 잊겠소. 그러자 위주가 팔을 걷어붙이며 말한다. 공자께서 포성에 계실 때 백성들이 그 어진 덕을 입었으니 그들은 공자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랑캐와 책나라의 원조를 받아 포성의 백성을 거느리고 진나라로 쳐들어가 궁중에 요망한 것들을 처단하십시오. 그러면 사직은 편안해지고 공자께서도 타국을 떠도시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중이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그대의 말이 장하기는 하나 자식된 도리로 어찌 늙은 아버지를 괴롭히고 놀라게 하겠소. 그건 아니될 말이요. 위주는 패기 넘치는 호걸이었다. 중이가 자기의 간청을 듣지 않자 흥분하여 소리친다. 공자께서는 어찌하여 여희의 무리를 맹호나 뱀처럼 두려워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언제 큰 일을 성취하시겠습니까? 듣다 못해 호언이 위주를 타이른다. 공자께서는 여희의 무리를 두려워하시는 게 아니라 명목과 대의를 존중하시는 거요. 비로소 위주는 입을 다물었다. 공자 중이는 어려서부터 선비에게 겸허하고 공손하여 17세부터 호언을 부친처럼 섬겼고 조세를 스승처럼 공경했으며 자란 뒤엔 호사고를 섬겼으니 궁에서나 밖에서나 유명한 선비라면 사귀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기에 비록 망명생활을 하나 외롭지 않았다. 한편 공자 이호는 어찌 되었는가? 원래 대부 극예와 여의생은 서로 의를 맺은 바 있었고 또 객살한 사람은 공자 이호의 외숙이므로 세 사람은 굴당으로 달려갔다. 세 사람이 위급한 사태를 헤쳐나갈 의논을 하는 동안 성 밖에 가와의 군사가 당도했다. 하지만 가와도 이호를 굳이 잡아갈 생각은 없었으므로 그냥 포위만 하고 공격은 하지 않았다. 가와는 편지를 화살에 꽂아 성 안으로 쏘아보냈다. 부군께서 보낸 군사가 계속 몰려들고 있사오니 공자께서는 속히 타국으로 몸을 피하소서. 그 편지를 읽고 이호가 그게에게 공자 중의를 따라 책나라로 가면 어떻겠느냐고 묻자 그게는 머리를 흔든다. 주공께서는 두 공자가 공모했다는 이유로 군사를 보냈는데 지금 또 타국에서 회합하면 여희가 어떤 계략을 꾸밀지 모르는 일입니다. 혹 진나라와 책나라가 싸움을 할지도 모르니 공자께서는 양나라로 가십시오. 양나라는 가까이 있고 또 강성한 진나라와 통원한 사이니 후일 그 힘을 빌기도 좋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호는 양나라로 망명하였다. 가와는 진홍공에게 돌아가 이호의 뒤를 쫓았으나 놓쳤다고 거짓으로 고하였다.
두 놈을 잡으러 갔다가 다 놓치고 왔으니 그따위 군사를 못에다 쓰겠느냐. 어서 가와를 결박하고 참하도록 하여라. 진홍공이 크게 노하여 명을 내리자 곁에서 비정부가 아랜다. 애초에 주공께서 포와 굴에 성을 쌓은 의도는 강한 군사를 보내어 수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이호를 놓친 것이 어찌 가와만의 죄가 되겠나이까. 양호가 나서서 아랜다. 이호는 위인이 용렬하여 걱정이 안 되지만 중인은 인품이 뛰어나 따르는 자가 많사옵니다. 지금 궁성이 비다시피 한 것도 중신들이 모두 그를 따라갔기 때문이니 책나라를 치시옵소서. 그렇게 해서라도 중의를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사옵니다. 이에 진홍공은 가와를 용서하고 발제를 불러들였다. 발제는 진홍공이 가와를 죽이려 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궁중에 들어가서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이번엔 책나라를 치겠다고 자청했다. 진나라가 이를 허락하자 발제는 곧 책나라를 향해 쳐들어갔다. 책나라에서도 군사를 채상으로 보내 쳐들어오는 진군을 맞아 싸우게 했다. 두 나라가 국경에서 맞선 지 2달이 지나도록 승부가 나지 않자 비정부가 진홍공에게 아랜다. 어떠한 허물이 가히 부자간의 연을 끊을 수 있겠나이까. 두 공자의 죄상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도 없고 게다가 이미 나라 밖으로 달아난 사람을 쫓아가서 죽인다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이옵니다. 그런데다가 책나라를 완전히 공략하지도 못하면서 공연히 군사의 힘만 허비하면 이웃나라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옵니다. 진홍공도 이때는 마음이 다소 누그러진 상태였으므로 비정부의 뜻을 조차 곧 발제를 불러들였다. 그러나 진홍공의 마음 한구석엔 중의를 따르는 자들이 많으니 장차 해제의 앞날이 순탄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었다. 진홍공은 생각 끝에 공족들을 모두 나라 밖으로 추방했다. 그들은 오히려 잘 되었다는 듯이 진나라를 떠났다. 진홍공은 마침내 여희의 소생인 해제를 세자로 세웠다. 동관호와 양호 그리고 순식을 제외한 다른 신하들은 세상을 탄식하며 늙고 병들었다는 핑계로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두문불출했다. 때는 주양왕 원년 진홍공 26년이었다. 그해 9월 진홍공은 제왕공의 부름을 받고 규구 땅으로 가다가 이미 회맹이 끝난지라 되돌아가던 도중에 병이 들어 가까스로 귀국했던 것이다. 병석에 누운 진홍공 앞에 앉아 여희가 울먹이며 말한다. 주공께서는 전처의 자식복이 없어 험한 일을 당하셨고 그래서 공족들까지도 추방하신 다음 첩의 아들로 세자를 삼으셨나이다. 그런데 만일 주공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첩은 나약한 여자이고 세자는 아직 어리니 밖에 나간 공자들이 타국의 세력을 빌어 쳐들어올지도 모르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자는 어찌하오리까. 너무 염려하지 마오. 태부 순식은 충직한 사람이니 그가 어린 세자를 잘 보필할 것이오. 진홍공이 순식을 불러들여 묻는다. 과인이 듣건대 선비의 군보는 충가신이라 하는데 충가신은 과연 무엇이오? 자기의 힘을 다하여 주인을 섬기는 것이 충이었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것을 신이라 하옵니다. 어린 세자를 부탁하노니 부디 과인의 뜻을 저버리지 마오.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겠사옵니다. 순식이 머리를 조아리자 진홍공은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드디어 진홍공은 세상을 떠났다. 여희는 어린 해제를 안고 순식을 찾아갔다. 그때 해제의 나이 겨우 11살이었다. 순식은 진홍공의 유명대로 해제를 주상으로 삼았다. 백관이 다 궁 안으로 들어가 곡하는데 오로지 호돌만은 병들었다 핑계하고 궁에 나가지 않았다. 여희는 순식을 상경으로 삼고 양호와 동관호에게는 장차 변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좌우사마의 벼슬을 내려 국내를 순행하게 했다. 그리고 나라 안의 대소사는 모두 일단 순식의 손을 거치도록 하였다. 28. 일평진난. 이극이 비정부에게 묻는다. 어린 해제가 군위에 오르면 망명한 두 공자는 장차 어찌 되오? 지금 이 나라에선 모든 일이 순식의 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 그 의중을 넌지시 알아봅시다. 그리하여 이극과 비정부가 순식의 부중으로 가니 순식은 그들을 방으로 안내했다. 이극이 묻는다.
그대는 이 나라의 대신이 되었으니 이제 장자인 중이를 모셔다가 군위에 올려야 하지 않겠소. 그렇지 않고 만일 첩실의 소생을 세운다면 누가 복종하겠소. 공자들은 여희 모자로 인해 갖은 고초를 다 겪었으니 그 원한이 뼈에 사무칠 것이요. 이제 주공께서도 세상을 떠나셨으니 그들은 반드시 어떤 계책을 세울 것이요. 밖으로는 진나라와 책나라가 두 공자를 돕고 안으로는 백성들이 그들의 뜻에 응한다면 어찌 감당할 생각이요. 이에 순식이 대답한다. 나는 성군의 분부를 받들어 해제의 스승이 된 것이요. 만일 다른 사람들이 이런 내 뜻에 반대한다면 죽음으로써 성군께 보답할 생각이요. 비정부가 딱하다는 듯 말한다. 구태여 그렇게 가치없이 죽을 이유가 뭐요? 나는 성군께 충가신을 맹세했으니 비록 죽는 것이 아무 가치 없더라도 어찌 그 맹세를 저버리겠소. 두 사람은 결국 순식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이극이 비정부에게 말한다. 순식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의리로 충고했으나 소용이 없구려. 그러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소. 우리가 공자 중이를 섬기듯 그는 해제를 섬기고 있을 뿐이요. 그러니 더 망설일 필요가 없소이다. 그날 밤 비정부와 이극은 신복인 역사를 불러 은밀히 무엇인가를 지시했다. 그 다음 날이었다. 시위졸개로 변장하고 궁 안으로 들어간 역사는 돛돌 아래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빈청 위에 해제를 노렸다. 이윽고 해제가 곡을 하기 위해 집베개를 짚고 엎드렸을 때 역사는 비호같이 빈청으로 뛰어 올라가며 품에서 비수를 뽑아들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였다. 어린 해제는 곡소리 대신 비명을 질렀다. 역사는 해제의 등을 찌른 칼을 뽑아 다시 목덜미를 찌르니 해제는 집방석 위에 피투성이가 되어 고꾸라졌다. 이를 본 배우씨가 칼을 뽑아 들고 역사에게 대들었으나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죽어 넘어졌다. 상마가는 일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미 곡을 마치고 궁을 나가려던 순식은 변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고 크게 놀라 황망히 빈청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해제의 시체를 붙들고 통곡했다. 성군의 유명을 이행치 못했으니 나의 죄가 크도다. 순식은 죽기를 결심하고 기둥에다 자기의 머리를 짓지었다. 이를 본 여희가 급히 사람을 시켜 순식을 말렸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사람들에게 부축되어 온 순식에게 여희가 말한다. 성군의 영구가 아직 빈소에 있는데 대부는 어찌 자기만 아시오. 해제는 죽었으나 탁자가 남아있으니 대부는 해제 대신 그를 보자 하도록 하시오. 탁자는 여희의 친정 동생으로 역시 진궁에 와 있던 소희의 소생이다. 이에 힘을 얻은 순식은 상마호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여 졸개 수십 명을 죽인 다음 즉시 백관을 모아 회의를 열고 탁자를 주상으로 삼으니 이때 탁자의 나이 겨우 9살이었다. 해제를 죽이도록 꾀한 이극과 비정부는 시침을 떼고 집으로 돌아갔으므로 회의에 참석치 못했다. 백관회의에서 양호가 주장한다. 이극과 비정부 두 사람이 간계를 꾸며 세자를 죽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자리에 그들이 불참한 사실만 보아도 그 죄상은 명백하니 군사를 거느리고 그 두 사람을 치러 갑시다. 이에 순식이 말한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원로 대신으로 따르는 무리가 많으니 섣불리 건드려선 아니 될 것이오. 모르는 체하고 기다렸다가 적당한 기회에 이를 도모합시다. 그보다도 급한 것은 우선 상례부터 마치고 개원한 뒤 군의를 바로잡는 일이오. 그리하여 밖으로는 이웃나라들과 우호를 맺고 안으로는 반대 세력들을 분산시킨 다음에 일을 시작해야 하오.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양호가 동간호에게 말한다. 순식이 충성은 있으나 꾀가 적어 일의 선우를 가리지 못하니 믿기 어렵소. 둘 중 이극을 먼저 없앤다면 비정부도 맥을 못 칠 것이오. 동간호가 묻는다. 무슨 수로 이극을 없앤단 말이오? 무장한 장수를 동문 밖에 매복시켜 두었다가 성군의 상여가 나가는 날 이극이 전속 나오거든. 그때 처치하는 거요. 좋은 생각이오. 내게 도안이란 자가 있는데 힘이 장사요. 좋은 벼슬 한 자리를 주기로 하고 그에게 일을 맡기면 될 것이요. 집으로 돌아간 동간호는 도안이를 은밀히 불러 할 일을 지시했다. 그런데 도안이는 원래 대부 추천가 잘 아는 처지였으므로
곧 추천의 집에 가서 동간호의 지시를 따라야 할지 어떨지 의논했다. 그러자 추천은 주저하지 않고 답한다. 세자 신생이 억울하게 죽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통분했었네. 이는 그들이 여희와 해제 모자를 미워함이니 이극이나 비정부 같은 대부가 해제를 죽이고 공자 중의를 군위에 올리려 함은 온 백성의 뜻이라 할 수 있네. 자네가 간악한 무리를 도와 충신을 해친다면 그것은 불의일세. 그렇게 되면 당장에 온 백성이 자네를 응징할 것은 물론이고 대대손손 손가락질할 것이니 그 일을 거절해야 마땅할 걸세. 잘 알겠습니다. 즉시 거절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자네가 딱 잘라 거절하면 그들은 자네를 의심하게 될 것이고 또 자네가 아닌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능히 그 일을 해내고야 말 걸세. 그러니 협조하는 척하고 반대로 그 역적들을 처치한다면 그 공으로 자네는 후일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름을 떨칠 것세. 어느 쪽이든 자네의 소신대로 하게. 대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겐 그리 약조하고 또 변절하는 건 아닐 테지. 믿기 어려우시다면 이 자리에서 맹세하겠습니다. 도안이는 칼을 들어 닭의 목을 치더니 그 피를 입술에 바르고 맹세했다. 도안이가 돌아간 다음 추천은 곧 비정부에게 이 일을 알리고 비정부는 이극에게 이 일을 전했다. 그들은 각기 수하의 종들을 무장시키고 성군에 상여 나가는 날을 기다렸다. 장례식 날 이극은 또다시 병을 핑계하여 나가지 않았다. 그러자 도안이가 동간호에게 말한다. 대부들이 모두 장례 행렬에 참석하였는데 오직 이극만 나타나지 않았으니 이는 하늘이 그의 목을 칠 명목을 주심이외다. 청컨대 소인에게 병사 300명만 주시면 이극의 집으로 가서 그를 죽이겠습니다. 동간호는 크게 기뻐하며 병사를 내주니 도안이는 병사를 거느리고 이극의 집을 에워쌌다. 그 전에 이극은 일부러 장례에 참석한 순식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집이 포위당했음을 전했다. 순식이 이 소식에 놀라서 동간호에게 묻는다. 이극의 집이 포위당했다는데 무슨 일이오? 이극이 난을 일으키려 한다기에 집안 사람들에게 시켰지요. 성공하면 대부께 그 공이 돌아갈 것이고 만일 실패하더라도 대부께서는 책임이 없을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순식은 이 말을 듣고 서둘러 장례식을 마친 다음 양호와 동간호로 하여금 이극을 치는데 협조하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는 궁으로 돌아가 탁자를 받들어 모시고 조정에 앉아 소식을 기다렸다. 동간호가 병사를 이끌고 이극의 집 근처에 이르자 저편에서 도안이가 급히 다가오며 말한다.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와서 말하게. 어떻게 되었는가? 도안이는 가까이 다가가서 무쇠 같은 주먹으로 재빨리 동간호의 목을 쳤다. 그 한 주먹에 동간호가 목이 부러져 죽어 넘어지자 병사들은 놀라서 갈팡질팡하였다. 피 묻은 주먹을 높이 치켜들고 도안이가 병사들에게 외친다. 지금 공자 중위께선 진나라와 책나라 병사를 거느리고 성 밖에 와 계시다. 나는 대부 이극의 명을 받고 세자 신생의 원한을 갚기 위해 간악한 무리를 무찌르려 하는 것이니 내 말을 잘 들어라. 공자 중위를 군위에 모시고자 하는 자는 나를 따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당장 돌아가도록 하라. 병사들은 공자 중위가 군위에 오른다는 말에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동간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양호는 급히 조종으로 달려가 순식과 함께 탁자를 모시고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양호가 미처 조종에 다다르기도 전에 도안이가 쫓아왔다. 양호를 쫓는 자는 도안이뿐만이 아니었다. 이극, 비정부, 추천이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오니 가히 진퇴양난이었다. 양호는 자결하기 위해 칼을 뽑아 들었으나 차마 자기 목을 찌르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러자 뒤쫓아온 도안이가 단칼에 양호의 목을 베었다. 좌행대부 공하도 병사를 거느리고 합세하여 그들은 모두 국문으로 쳐들어갔다. 이에 비장한 각오를 한 듯 순식이 앞장서서 걸어 나왔다. 그러나 궁중의 좌우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순식의 왼팔에는 어린 탁자가 안겨 있었는데 오른쪽 소매로 순식이 그 얼굴을 가렸다. 어린 탁자에게 끔찍한 장면을 보이지 않으려는 배려에서였다. 탁자는 두려움에 발버둥치며 울었다. 순식이 이극의 앞으로 걸어와서 말한다. 이 어린 생명에게 무슨 죄가 있소? 차라리 나를 죽이고 선군의 혈육을 남기도록 해주시오.
그러나 이극이 날카롭게 쏘아붙인다. 그렇다면 죽은 세자 신생을 생각해보. 그는 성군의 장자요. 그때 도안이가 앞으로 나서며 순식의 팔에서 탁자를 빼내 섬돌 아래로 내던졌다. 탁자는 머리가 깨어진 채로 돛돌 아래에서 죽었다. 그 모습을 보자 순식이 칼을 뽑아들고 이극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도안이의 칼이 더 빨라 순식도 일격에 두 동강이 나서 죽고 말았다. 한편 여희는 진홍공의 셋째 부인인 가군이 거처하는 궁으로 달아났는데 가군은 문을 굳게 닫고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희는 다시 후원으로 달아나다 더 달아날 곳이 없자 눈물을 흘리며 연못 위의 다리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이극은 여희의 시체를 연못에서 끌어내어 여러 토막으로 참했다. 탁자의 생모인 여희의 친정동생 소희는 성군의 사랑을 받지 못해 그저 죽은 듯이 지내고 있었으므로 이극 등은 그녀를 죽이지 않고 별실에 감금했다. 물론 양호와 동간호 그리고 배우시 등은 멸족을 면치 못했다. 백관을 조정에 불러 모으고 이극이 말한다. 서파들은 모두 제거되었소. 이제 공자들 가운데 중이가 가장 나이도 많고 또 어진 분이니 그분을 군위에 모시고자 하는데 내 의견에 찬성하는 대부들은 이 주간에 서명해 주기 바라오. 이에 비정부가 나서며 말한다. 이런 일을 결정하려면 마땅히 원로대부 호돌에게 여쭈어야 할 것이오. 이극은 즉시 사람을 시켜 호돌을 모셔오라 일렀다. 그러나 호돌이 사양하며 말한다. 나는 쓸모없는 늙은이니 대부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전하여라. 이에 이극이 공자 중이를 모셔오기로 하고 맨 처음 서명하니 비정부를 비롯하여 공하, 가화, 추천 등 30여 명이 뒤따라 서명했다. 그러나 이를 조급히 서두른 탓에 나중에 궁으로 들어온 이들은 미처 서명하지 못하였다. 여희 일당을 소탕하는 데 큰 공을 세운 도안이는 상사의 지위를 얻어 그 표문을 가지고 공자 중이가 망명 중인 책나라로 갔다. 표문을 받아든 공자 중이는 거기에 대부 호돌의 서명이 없음을 알고 미심쩍어한다. 이상한 일이로다. 이에 위주가 답답한 듯이 말한다. 일부러 모시러 왔는데도 고국에 돌아가지 않으신다면 마냥 이렇게 타국으로 떠돌 작정이십니까? 모르는 소리 마오. 나에겐 형제가 많은데 하필 나를 부르는 이유가 뭐겠소. 더구나 해제와 탁자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으니 그들을 따르던 무리가 내게 보복을 하려 할지도 모르오. 부른다고 냉큼 따라가면 위급한 사태가 생겨도 다시 나올 수 없게 되오.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내 어찌 나라 없음을 근심하겠소. 호원이 공자 중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말한다. 상중에 생긴 난리를 기회로 돌아가심은 떳떳지 못한 일입니다. 공자 중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도안이를 불러 부드럽게 사양한다. 나는 부친께 죄를 짓고 쫓겨나 타국을 떠돌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이다. 부친의 생존 시엔 조속문안과 수라상 모시는 효도를 못하였고 돌아가신 후에도 상례범절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내 어찌 낯을 들고 별난을 기회 삼아 나라를 취하겠는가. 그러니 너는 돌아가서 대부들에게 다른 공자를 모시라고 전하여라. 공자 중이의 결심이 굳은 것을 안 도안이는 하는 수 없이 되돌아가서 사실대로 보고하였다. 이에 이극이 다시 책나라로 사신을 보내자고 주장하니 대부 양요미가 말한다. 공자면 누구나 군위에 오를 수 있으니 구태여 마다는 분을 모셔오려 할 것 없이 공자 이호를 맞이하면 어떻겠소. 이호는 욕심이 많고 잔인한 사람이니 욕심이 많으면 신의가 없고 잔인하면 친할 수 없소. 그러므로 중이를 모시는 것만 못하지요. 그러나 양요미는 이극의 주장을 무시한다. 중이가 오지 않겠다고 하니 하는 말이지요. 다른 공자들보다야 이호가 낫지 않소. 다른 대부들도 이런 양요미의 주장에 찬성했으므로 이극도 어쩌는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양요미는 공자 이호를 모셔오기 위해 도안이를 데리고 양나라로 떠났다. 공자 이호는 양나라에 있는 동안 양백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까지 하나 두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어였다. 양나라에서 편안한 생활을 보내며 본국에서 변란이 일어나기만 기다리고 있던 이호는 아버지 진홍공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여의생에게 명하여 굴성을 점령하였다. 이때 순식은 나랏일에 바쁜 탓으로 변방의 일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해제와 탁자가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초조히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굴성에 있는 여의생으로부터 본국의 대부들이 중의를 모시러 갔다는 전갈이 왔다. 이호는 객사 극예와 함께 사태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중의가 귀국을 사양하여 양요미 일행이 자기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희색이 만면하였다. 하늘이 중의를 버리고 내게 나라를 주시려나 보오. 극예가 조심스럽게 아랜다. 공자 중의 역시 나라가 탐나긴 마찬가지일 텐데 그가 이번에 귀국하지 않은 데는 반드시 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가벼이 저들의 청을 거두지 마십시오. 국내에 있는 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국외에 있는 공자를 모셔다 군위에 올리려 하는 것은 대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진나라는 대부 이극과 비정부 두 사람의 손아귀에 있으니 먼저 그들에게 푸짐한 뇌물을 주어 그 마음을 사야 합니다. 그래도 안심하기는 어려우니 본국에 돌아가시려면 어떤 강한 나라의 원조를 받아 위치를 든든히 해야 합니다. 우리 진나라와 가까운 나라 중 진이 가장 강성하니 즉시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청하십시오. 이호는 극예의 말을 옳게 여겨 고개를 끄덕였다. 이윽고 양요미와 도안이가 당도하자 이호는 이극에게 분양의 밭 100만 평, 비정부에게 북유의 밭 70만 평을 각각 하사한다는 내용의 글을 써서 도안이에게 주며 먼저 돌아가도록 하였다. 먼저 양요미는 진나라에 가서 이호의 서신을 바치고 진목공에게 아랜다. 우리 진나라에선 모든 대부들이 양나라의 망명에 있는 공자 이호를 모셔다 군위에 올리려 하고 있사옵니다. 이에 진목공은 건숙과 상의한다. 진나라에선 과인의 힘을 빌어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으려 하는 모양이요. 지난날 과인의 꿈에 상제가 나타나서 징조를 보인 일이 있었소. 그런데 과인이 듣기엔 중의와 이호 두 공자가 모두 어질다 하니 과연 누굴 돕는 게 좋겠소. 두 공자가 각각 책나라와 양나라에 있으니 주공께선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조의하고 두 사람의 인품을 살펴보시옵소서. 건숙의 말에 따라 진목공은 공자칩을 사신으로 삼아 두 공자에게 보냈다. 공자칩은 먼저 책나라로 가서 중의를 만나 조문하고 그곳 시자에게 청한다. 공자 중의께서 귀국하실 뜻이 있으시면 우리 주공께서 원조하겠다 하시니 의향이 어떤지 여쭤주시오. 시자로부터 이 말을 전해 들은 중의는 곧 조세와 더불어 의논했다. 조세가 말한다. 본국에서 모시러 왔을 때 사양하고 이제 진의 원조를 받아 귀국하신다는 건 큰 수치입니다. 공자 중의는 고개를 끄덕이고 공자칩에게 나아가 말한다. 망명 중인 하찮은 사람에게까지 조상하시고 도구나 군의까지 마련해 주려 하시다니 감사하오이다.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이라 가진 것이 없어 답내지 못하는 것이 한입니다. 어진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값지게 여기고 살고 있을 따름입니다. 부군께서 별세하시고 나니 그저 망연할 뿐이외다. 말을 마친 중의는 엎드려 통곡하더니 잠시 후 공자 손에게 공손히 예를 표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공자칩은 중의의 마음이 반석같이 굳음을 알고 다음에는 양나라로 가서 이호를 조문했다. 예에 따라 인사가 끝나자 이호가 말한다. 군명을 받들어 이처럼 나라 잃고 떠도는 사람을 조문하시니 무슨 좋은 방도라도 있으면 지도해 주시오. 공자칩은 지금 기회가 좋으니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권했다. 이에 이호는 감사의 예를 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극예와 상의한다. 진나라에서 내가 본국에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구려. 한동안 생각하던 극예가 대답한다. 그런 제안을 하는 속셈이 무엇이겠습니까? 필시 진나라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바가 있을 테니 본국의 땅을 듬뿍 떼어주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진나라의 손해잔소. 하지만 이렇게 양나라에서 한 필부로 일생을 마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라를 차지할지도 모르는 판국에 그깟 땅덩어리에 연연하십니까? 이호가 다시 공자칩을 만나 말한다. 본국의 이극과 비정부가 나에게 귀국하기를 청하기에
그때도 그들에게 적지 않게 보답을 했소이다. 진우의 은혜를 입어 내가 본국에 돌아가 사직을 맡는다면 하서의 5성을 귀국에 바쳐 조금이나마 은혜에 보답하겠소. 소매 속에서 5성을 바치겠다는 문서를 내놓고 이호는 후덕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공자집은 이를 사양했다. 이호는 안타깝고 초조하였다. 내게 황금 40일과 백벽 6쌍이 있는데 그것을 공자에게 드리겠소. 공자가 돌아가서 귀국 군우에게 말만 잘해주신다면 공자의 은혜도 결코 잊지 않을 것이요. 이윽고 공자집은 문서와 황금과 백벽을 받아가지고 진나라로 돌아갔다. 공자집은 두 공자를 만나보고 느낀 생각을 진목공에게 아랜다. 그렇다면 공자 중의가 훨씬 어질구나. 내 중의를 진의 군의에 세우리라. 공자집이 묻는다. 주공께서 진의 군의를 바로잡는 뜻이 어디에 있나이까? 진나라가 과인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저 어진 군우를 세워 과인의 덕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뿐이로다. 진나라를 위해서라면 어진 군우를 앉힘이 옳으나 주공의 이름을 천하에 알리시려면 어리석은 자를 택함이 옳을 것이옵니다. 그래야만 그를 이용하여 주공의 이름을 떨칠 수 있을 것이옵니다. 만약 어진 자를 세우면 우리보다 뛰어날 우려가 있으니 둘 중 어느 쪽을 택하시겠나이까. 이에 진목공은 공손지로 하여금 수레 300승을 이끌고 양나라에 가서 이호를 데려다 진나라 군위에 앉히도록 했다. 진목공의 부인 목희는 진나라 세자였던 신생의 여동생인데 어렸을 때 진홍공의 차비인 가군의 궁에서 자랐다. 현덕을 갖춘 그녀는 진목공이 이호를 진나라 군위에 앉히려 한다는 말을 듣고 이호에게 편지를 써서 공손지 편에 보냈다. 지난날 나를 사랑으로 길러주신 은혜를 잊을 수 없어 부탁하는 바이니 공자가 입국하여 진나라 군위에 오르거든 가군을 후히 보아주시오. 또 듣건대 모든 공자들이 난으로 망명하였다 하는데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소. 옛말에 잎이 무성해야만 뿌리가 번성한다 했으니 다른 공자들도 모두 불러들여 우애 있게 지내도록 하시오. 그래야 이 몸도 친정나라의 부강을 볼 수 있을 게 아니오. 이호는 목희의 호의를 잃을까 두려워 명한 대로 모두 이행하겠다고 답장을 썼다. 한편 진나라가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제왕공은 모든 나라의 제후를 모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친히 고량 땅으로 갔다. 그곳에서 제왕공은 진나라 군대가 이미 진나라를 위해 출동했다는 것과 주의 왕이 왕자 당에게 군사를 주어 진나라로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제왕공은 공손수풍을 보내 주나라와 진나라 군대에 합세하도록 했다. 이에 수풍은 고량을 떠나 두 군대와 합세한 후 이호를 진나라 군위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여의생도 굴송으로부터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합세했다. 진나라 일이 이렇게 매듭지어지자 제왕공은 고량을 떠나 제나라로 돌아갔다. 진나라에서는 이극과 비정부가 대부 호돌에게 군위 계승의 절차를 지시해 줄 것을 청했다. 이에 호돌은 백관을 거느리고 법가를 갖추어 진나라 경계까지 이호를 영접하러 나갔다. 법가를 타고 강도에 도착한 이호는 즉시 군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진해공이다. 진해공이 즉위한 원년은 바로 주양왕 2년이었다. 본래 중위의 어진 성품을 흠모하던 진나라 백성들은 그를 원했으나 이호가 대신 군위에 오르자 크게 실망했다. 진해공이 즉위하자 곧 그의 아들 어를 세자로 세웠다. 그런 다음 호돌과 객사를 상대부로 삼고 여의생과 극예를 중대부, 도안이를 하대부로 삼았다. 그러는 한편 진해공은 양요미로 하여금 왕자 당을 따라 주나라에 가게 하고 한간에게는 제나라의 공손 수풍을 따라가도록 하여 자기가 군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준 두 나라에 감사의 뜻을 전하게 했다. 그러나 진나라의 공손지는 진해공이 주겠다고 약속한 하서의 5성을 받기 위해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었다. 약속은 했으나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진해공은 신하들에게 은밀히 성을 내주지 않을 방도를 물었다. 진해공의 말을 듣고 객사가 눈짓을 하자 여의생이 앞으로 나서며 말한다. 주공께서 진나라에 하서의 5성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 군위에 오르기 위해서였나이다.
그런데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으니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해도 진우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옵니다. 이에 이극이 반대한다. 주공께서 나라를 얻은 지 얼마 안 된 지금 이웃의 강한 나라에 신의를 잃는다면 장차 어찌하겠나이까. 약속대로 하시옵소서. 극예가 이극의 의견에 반박한다. 약속한 다섯성을 내주면 우리 진나라는 반쪽이 됩니다. 진이 아무리 강해도 억지로 그 땅을 뺏지는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성군께서 생명을 걸고 싸워 어렵게 마련한 땅인데 그리 쉽게 내줄 수는 없습니다. 이극도 굽히지 않고 말한다. 그렇게 귀중한 땅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그런 약조를 하지 않았어야 했소. 이제 와서 약속을 어긴다면 진이 그대로 있지 않을 거요. 성군께서 고국의 나라를 세웠을 때 아주 보잘것없었소. 그러나 그 후 정치에 힘을 쓰시어 오늘날에 진을 이룩하셨소. 그러니 주공께서도 정치에 힘쓰시고 이웃나라와 의좋게 지내신다면 다섯성쯤 없어지는 걸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요. 극예가 사나운 눈빛으로 목소리를 높인다. 그대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진에 대한 신의 때문이 아니고 혹 주공께서 그대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 100만 평을 받지 못할까 염려한 때문이 아니오. 이 말에 크게 노한 이극이 극예에게 덤벼들려 하였으나 비정부가 뒤에서 소매를 잡아 끌었다. 이극은 억지로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신하들의 논쟁을 듣고 있던 진해공이 말한다. 안 주면 신의를 잃고 주면 우리의 힘이 약해지니 성을 하나나 둘쯤 준다면 어떻겠소? 여의생이 말한다. 그러면 오히려 비위만 거스리는 결과가 될 것이니 아예 딱 잘라 거절하시옵소서. 이에 진해공은 그로 하여금 진나라에 보낼 국서를 쓰게 했다. 하서의 다섯성을 군우께 드리기로 약속하고 귀국하여 군위에 오른 이호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약속한 대로 실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대신들이 말하기를 어찌 성군의 땅을 망명 중에 함부로 허락하셨나이까 하고 반대하는 바람에 아직 뜻을 합치지 못하여 다소 약속한 바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군우께서는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진해공이 누가 국서를 가지고 진나라에 가겠느냐고 묻자 비정부가 나섰다. 비정부는 진나라와의 약속도 어기는 진해공이 자기에게 주기로 한 부교 땅 70만 평을 줄 리 없을 것 같아 진나라에 가서 호소할 작정으로 자청하여 나섰던 것이다. 비정부는 공손지를 따라 진나라로 가서 진목공에게 국서를 올렸다. 국서를 다 읽은 진목공은 크게 노하여 소리친다. 내 본시 이호가 군위에 오를 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더니 과연 이놈이 나를 속였구나. 어서 저 사신으로 온 놈부터 참하여라. 그러자 공손지가 나서서 말한다. 비정부에겐 아무 잘못이 없사옵니다. 아무쪼록 그를 용서하소서. 그럼 어떤 자가 이호에게 과인을 배신하라 했는지 곧 알아내어 단칼에 참하라. 이에 비정부가 무릎을 꿇고 말한다. 은밀히 아랠 말씀이 있으니 군우께선 좌우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 청에 따라 진목공이 좌우 신하를 물리치자 비정부가 말한다. 우리 진나라 모든 대부들은 군우의 은혜를 알고 주공께 약속을 지키시라 간했으나 여의생과 극예 두 사람이 반대하였나이다. 그러니 군우께선 많은 패백으로 두 사람을 잘 구슬러 데려다가 없애도록 하시옵소서. 그런 다음 다시 중의를 밀어주신다면 저와 이극이 힘을 합쳐 이호를 몰아내겠나이다.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결코 우위를 저버리지 않고 대대로 군우를 섬기겠나이다. 이에 진목공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것이 원래 과인이 바라던 바요. 진목공은 대부냉지를 불러 비정부를 따라 진나라에 가서 여의생과 극예를 깨어 데리고 오라고 명했다.